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귀성길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설날 당일인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미국 LA에 강풍이 불며 또 다른 대형 산불이 일어난 가운데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도 대형 산불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데다가 강한 바람도 자주 불어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기능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 S25를 공개했습니다. 앱과 터치 대신 말로 소통하며 사용자 취향을 알아서 분석해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층 발전된 AI 기능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전 세계 평균은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평균에 못 미쳐 68개국 중 50위에 머물렀습니다. 과학자에 대한 대중 인식은 어느 정도고 이번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이다 코너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번 설 연휴 귀성길에는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설날에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여 날씨로 인한 불편이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과 휴일, 내륙은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 산간에는 비와 눈이 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전국에 눈비가 오겠고 중부 내륙과 남부 산간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일 수 있어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특히 설날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또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충남과 호남 서해안, 제주도는 설날까지 눈이 내리고 해안과 해상에는 강풍과 풍랑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도로 교통 불편은 물론 항공기와 배편, 지연 결항이 우려됩니다.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12,000여 곳의 의료기관이 문 여는 병원으로 지정돼 운영됩니다. 문 여는 병원은 연휴 첫날인 25일이 37,000여 곳으로 가장 많고 설 당일인 29일이 가장 적으며 2,600여 곳에서 환자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포털 누리집과 이젠 앱, 주요 포털을 통해 문연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와 119, 120 시도콜센터에 연락하면 문연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 같은 경증은 동네 병원을 방문하고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팔다림, 저림 등 중증 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악의 산불이나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때문에 대형 산불 위험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옆 야산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불길이 메마른 산등성이를 따라 빠르게 번집니다. 불은 산림 2,000제곱미터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 지역 강수량은 7.5mm로 평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겨울답지 않게 눈도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자주 불어 대형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야산입니다. 나뭇잎과 나뭇가지는 조금만 힘을 줘도 바스라지거나 부러질 정도로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 달로 예정됐던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한 달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문 진화대를 조기 선발해서 주 야간 감시 카메라 모니터링과
순찰 활동 그리고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쓰레기 무단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절대 삼가고 등산에 라이터 같은 화기를 휴대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 LA에서 대형 산불이 또 발생해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2일 오전 10시 53분쯤 LA 카운티 북부 카스타이코 근처에서 산불이 발생해 5시간 만에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32.8제곱킬로미터를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화재를 휴스 산불로 명명하고 일대에 거주하는 2만 명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LA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 극도로 건조해진 가운데 강한 돌풍이 불며 불길이 급속히 번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화재로 발생한 재와 유독한 연기가 계속 공기 중에 퍼지면서 LA 일대에는 대기질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방위각 시설의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전국의 공항과 안전구역이 짧은 공항들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구조상 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그동안 국내에 없었던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에마스가 도입됩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그런데 김해와 제주, 광주, 여수, 포항 경주, 사천공항 등 7개 공항, 9개의 방위각이 비슷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안전구역을 권고 기준만큼 확보 못한 공항도 7개였는데 5곳은 둘 다 해당됐습니다. 무안, 여수, 포항 경주, 김해, 사천, 울산, 원주 등 7개 공항은 활주로 안전구역을 권고 길이인 240m만큼 미확보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방위각의 개선 방식은 두 가지로 흙을 덮어 콘크리트 시설을 땅 밑으로 넣는 방법과 아예 뜯어내고 경량 철골 구조로 바꾸는 방법인데 공항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방위각 기초대 높이가 비교적 낮은 광주, 포항 경주, 김해, 사천공항은 땅 밑으로 넣는 방식으로 둔덕이 4m로 높은 여수공항과 사고가 난 무안공항은 둔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은 현재의 구조물이 부러지기 쉬운 재질인지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할 예정인데 모두 설계를 즉시 발주해 상반기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특별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항 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활주로 안전구역 확장도 방위각 공사와 동시에 진행하되 공항 구조상 안전부지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 에마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에마스는 항공기 무게로 시멘트 블록이 깨지면서 항공기에 제동이 걸리게 하는 시설인데 포항 경주와 사천, 울산, 원주 공항에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없는 시설인 만큼 도입을 위한 전문가 TF를 이달 안에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방위각과 안전구역에 대한 이 같은 대책을 추후 건설되는 7개 공항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을 신약 개발에 접목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3일 서울 바이오 허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주재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 바이오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략안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의 융합으로 평균 13년 걸리던 기존 신약 개발 기간을 약 6년으로 줄이고 비용도 기존 2조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국에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한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초기 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1조 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력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바이오 분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를 포함해 민간위원 24명과 관계부처 장관 등 12명의 당연직 정보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해 수상하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 시상식이 8년 만에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 시상식을 열고 11년 만에 장관이 직접 시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성과별 대표자가 과기정통부 장관명의 인증서와 현판을 받았으며 백선 수상자들은 과제 선정과 기관 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유공포상 후보자로 추천됩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우수성과 백선은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부처별로 추천받은 869건에 대한 사업 성과를 산학연 전문가 100명이 분야별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 담화와 사이다의 이성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챗GPT로 인한 인공지능 열풍, 지난 코로나 대유행 당시 백신 개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학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세계 68개국 과학에 대한 대중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6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6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과학 신뢰도 점수를 얻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과학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 등을 제치고 이집트와 인도가 각각 4.3점과 4.26점으로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3.86점으로 12위에 그쳤고 영국은 3.82점으로 15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한국은 3.44점으로 68개국 가운데 52위에 머물렀습니다. 한때 전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뒤처진 3.37점으로 59위를 기록했습니다. 알바니아가 3.05점으로 최하위를, 카자흐스탄이 3.13으로 67위를 기록했습니다. 과학자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어떨까요? 연구 참여자의 78%는 과학자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했으며 57%는 정직한 사람으로, 56%는 사람들의 안녕을 염려하는 사람으로 응답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하버드대 빅토리아 꼴루냐 박사는 응답자 대부분은 과학자에 대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학에 대한 신뢰의 위기라는 주장이 자주 반복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42%만이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의 견해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답했습니다. 또 많은 응답자가 과학의 우선순위가 자신의 우선순위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스위스 츄리히대, 미국 하버드대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진이 68개국 7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과학자에 대한 대중 신뢰에 대한 최대 규모 연구입니다. 5점 만점에서 5점은 매우 높은 신뢰를 의미하며 1점은 매우 낮은 신뢰를 뜻합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로 과학자 신뢰가 떨어지면 정책 결정에서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이 이 결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중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우주는 미지의 대상이자 경외의 대상이기도 한데요. 현재 전 세계 우주 사업을 이끄는 거물이라면 단연 이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와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인데요. 이들은 달 탐사에서부터 민간 우주 여행 등 다양한 우주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들 행보에 희비가 엇갈리는 일이 있었죠. 우주 산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형 로켓 분야인데요. 초대형 로켓 분야는 머스크가 일찌감치 스타쉽을 개발하면서 베이조스를 앞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스타쉽은 화성 탐사용으로 개발된 로켓인데 얼마 전 7번째 시험 발사에 나섰죠.
지난 16일 스타쉽 로켓은 정상적으로 발사됐지만 2단 로켓이자 우주선인 스타쉽이 시험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 영방항공청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항공청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 스타쉽의 비행은 중지됩니다. 그런데 이 항공청의 스페이스X 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에도 영방항공청은 스페이스X의 대표 로켓이죠. 펠컨 9의 발사를 일시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항공청은 9월 발생한 펠컨 9 로켓 2단부 오작동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당분간 발사하지 못하게 했죠. 스페이스X는 지난해 7월과 8월에도 펠컨 9 로켓이 오작동을 일으켜 발사가 일시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정부 당국이 로켓 사고 조사를 하면서 해당 로켓 발사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일 텐데요. 스페이스X는 영방항공청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거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조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영방항공청과 스페이스X의 갈등의 골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영방항공청 청장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사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당시 우주산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이 항공정부부터 손을 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었죠. 이번에 스타쉽 폭발로 스페이스X가 또다시 항공청의 조사를 받게 됐으니 머스크의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스타쉽 폭발은 머스크에게 가슴 아픈 일이겠지만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겠다며 화성 탐사 의지를 피력한 건데요. 트럼프의 이 발언에 머스크가 엄지를 치켜 세우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 가운데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오리진은 초대형 로켓 뉴글렌의 첫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뉴글렌은 블루링이라는 궤도 운반선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재활용 계획이었던 1단 로켓 회수에는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뉴글렌은 베이조스가 머스크의 스타쉽 대항마를 개발한 로켓입니다. 우주산업계에서는 비록 로켓 회수에는 실패했지만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스페이스X가 독점한 대형 로켓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올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더모아 사이다의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저압에서도 고체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팀은 수소를 흡수해 고체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수소 저장 합금을 이용해 10기압 이하의 저압에서도 별도의 압축이나 냉각 없이 상온에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기압 이하의 환경에서 수소 5.6kg을 저장할 수 있고 기존에 사용하는 고압 방식보다 절차가 간편화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액화수소와 유사한 저장 밀도를 구현하고 충전과 방출 과정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도심이나 발전소 등에서 대량의 수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을 갖는 소재를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김지한 교수 연구팀은 원하는 물성을 가진 금속 유기 골격체를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모퓨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퓨전은 사용자가 원하는 물질의 특성 값을 숫자나 카테고리, 텍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입력하면 이에 상응하는 물성의 금속 유기 골격체를 선택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연구팀은 또 금속 유기 골격체의 공급 구조를 더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3차원 모델링 기법을 적용했는데 그 결과 기존 모델들에서 보고된 낮은 구조 생성 효율이 81.7%로 크게 향상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앱이나 터치 대신 말로 스마트폰과 소통하며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AI폰 경쟁이 본격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갤럭시 S25를 공개했는데 경쟁 상대인 애플 아이폰의 AI 기능이 100% 구현되지 않은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애플 아이폰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공개한 갤럭시 S25. 지난해 출시된 세계 최초의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보다 AI 기능이 강화돼 앱을 찾을 필요 없이
말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Find the next 5 Blue Stars FC games and put them in my calendar. Just like that. 인공지능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검색과 정보를 제공하는 AI 동반자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 외에 유튜브 등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사운드 검색도 가능하며 통화 내용을 글로 옮기는 기능도 탑재됐습니다. 영상과 사진 속의 특정 인물, 배경, 소음 등을 클릭만으로 제거하고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AI 기능을 100% 구현하지 못한 점을 파고들며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앱과 터치 기반의 스마트폰이 소비자가 기능을 하나하나 알아야 했다면 S25는 말로 하고 폰이 알아서 추천하고 실행해주는 경험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S25 시리즈는 다음 달에 출시되며 국내 판매 가격은 S24 시리즈와 같은 가격으로 동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갤럭시 신형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6% 늘어난 3,700만 대로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판도는 AI를 플랫폼 전반에 통합해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AI폰의 혁신이 좌우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북미 시장에서 광고 포함 요금제를 포함한 주요 요금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대부분의 요금제 가격을 조정한다고 예고한 데 이어 북미 서비스 웹사이트에 인상된 가격을 공지했습니다. 광고가 포함된 가장 낮은 요금제 가격이 종전 월 6.99달러에서 7.99달러로 1달러 올랐고 광고가 없는 스탠더드 요금제 가격은 월 15.49달러에서 17.99달러로 인상됐습니다. 광고 없이 4대의 기기에서 동시 접속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24.99달러로 종전보다 2달러 올랐는데 이번에 인상된 가격은 다음 달 서비스 갱신 시점에 반영됩니다. 넷플릭스가 광고 포함 요금제 가격을 올린 것은 2022년 이 요금제 출시 이후 처음으로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자신 있게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가 4분기 0.1% 성장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도 2%를 기록해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분기보다 0.1% 성장했습니다. 3분기 0.1% 성장에 이어 이번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예상한 4분기 성장률 0.5%보다 0.4%포인트나 밑돌았습니다. 민간 소비가 0.2% 늘었지만 지난 분기 마이너스였던 수출이 기저효과에도 0.3% 증가에 그쳤고 건설 투자가 3.2%나 줄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크게 밑돌면서 지난해 연간 성장률도 2%에 그쳐 전망치 2.2%를 밑돌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주말 사이에는 날씨가 온화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고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또 겨울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산림청은 1월 24일부터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야외 활동이 예정돼 있다면 참고하셔서 방한 대책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